이 선거제도 문제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고 있지만, 그래서 뭐 논의들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도 있고 해서요. 혹시 제대로 아마 계획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역시나 선거제도는 계획되지 않고 구태의연한 그런 그 방식으로 양대 정당이 사실상 과전 방식으로 의석을 독점하는 아마 이런 추태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근데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선수가 룰을 결정하는 아마 그런 방식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는 열심히 뛰어서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수인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정하는 아마 이런 방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룰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선수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또는 뭐 다른 선거 후보자들은 주권자들이 정해준 룰에 따라서 열심히 경쟁하는, 그래서 선택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 안 돼 왔습니다. 두 번째, 직전 선거까지 제대로 룰이 확정되지 않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이런 이 모순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 달 반 전에 결정되는, 뭐 지난 선거 그랬지 않습니까? 법에는 1년 전까지 선거법이 확정되도록 돼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뭐 어떻게 낯을 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의 대원칙은 첫 번째, 확실하게 비례성이 확고하게 확립돼야 된다. 말하자면 민심대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그런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른바 소수정당이나 약자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이런 비주류 정당들도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야 정치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특히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의 편중성, 지역 민심 의석의 편중성에 대해서 정의롭게 재배분되는 이런 지역 편중성을 극복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석 숫자를 늘리는 방법 하나 하고요. 의석 숫자를 그대로 놓고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방안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현재 의석수를 300석을 그대로 두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되는, 최소한 지역구를 한 200석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한 100석 정도로 해서 2대1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저는 또는 국민들이 동의하면 그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상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런저런 이 핑계를 대고 또 꼼수를 써서라도 지역구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지역구 숫자를 일정한 정도 선으로 정리하면서도 결국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정원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의석수를 정원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세비를 총량제를 실시한다거나 또는 보좌관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국회 내에서의 보좌관 숫자를 그대로 한도를 유지한다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는 국민들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또 국회의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조속하게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왜곡된 이 보도나 주장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들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수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는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토론하면 국민들이 이 말이 맞다. 의석수 늘리는 게 맞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경험들 저희들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석수를 정원해서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들 이번에 아마 정치기획 과정에서 관철돼야 된다. 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역구 숫자를 대폭 줄여서 비례성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거대 양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선정하고 3월 27일부터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각 당의 입장, 정치개혁 특유의 논의 현황을 보면 솔직히 기대 이하이고 실망스럽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사표를 줄이고 등가성을 높여서 선거 결과의 대표성, 곧 비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선거 결과의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의석 비율은 300석 중에 47석으로 15.67%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50%, 뉴질랜드의 41.67%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일본의 중의원의 경우 37.8%, 참의원의 경우 40.3%에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15.67%의 비례의석만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든 병립형의 비례대표제이든 비례대표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안한 3개의 안 중에 2개의 안은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하는 안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의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후퇴하지 않는 한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이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든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요즘 모두가 공감하는 팬덤 정치,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강한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 세비를 포함해서 특권을 줄이고 공동보좌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당, 세비를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국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기관에서 정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입법 개정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 민변 정치개혁TF가 따로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개정안을 제시해 볼 의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을 200명으로 규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나 10월 유신이나 전두환의 군사 독재가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국회의 해산이었고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291명의 의원을 165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고 우리 헌법은 그런 역사성을 반영해서 바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줄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확보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욕을 먹었으니 욕먹을 각오하고 국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정개특위의 복수한 채택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안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3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될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각 의원들은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일,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놓고 보면 민주화 이후 1988년 18조 규모에서 35년이 흐른 올해 639조 규모로 약 35.5배가 늘었습니다. 또 당시 13대 국회에서 938건에 불과했던 법안 발의수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만 4천여 건으로 25.7배가 늘었습니다. 또 현재 국가 공무원이 113만 명 규모인데 반해서 국회의원 잘 아시겠지만 의원 300명, 각 의원실 8명 보좌진의 인턴 1명, 사무처와 같은 국회 소관기관의 공무원들을 모두 더해도 2021년 기준 4,80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본 것이지만 235배나 큰 행정부를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회 문제도 다원화되고 복잡해졌고 그에 따라서 정부 조직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복잡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원 수는 1명 늘었고 물론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국회의 정책 보좌 기능이 일부 보강되기는 했지만 거대한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로는 국회는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비례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또 국회 본래의 책무를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회의원 증원 제한이 국회의장의 증원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이 의원 정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질지 여전히 의문인데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예산 동결이나 기득권 해체 같은 차원의 개혁을 약속하면서 의원 정수의 적절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에 근거한 비례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특히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특히 비례대표 여성 의원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들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일 때 비례대표 의원을 낙하산, 공천 비리라고 폄하하며 존재를 부정하고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를 양산한 것이 정치인 자신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셀프 공천, 자질 문제 등 반복된 논란들 속에서 비례대표의 취지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자질 없는 다수의 남성 의원이 아닌 일부 극소수의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여성 혐오적 비난을 들어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제도의 한계는 남성 정치인들이 만들어 온 것이지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자질 없음으로 이야기되는 경향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가진 취약한 위치를 국회가 제도의 한계를 빌미로 악용하며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편견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례대표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의 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여성 할당제와 결합해 한국 국회의 다양성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 비례 의석수 확대는 대표의 비례성 증진과 함께 다양성 확대로 연결될 것이고 비로소 시민을 닮은 의회에서 새로운 더 나은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회가 양산한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를 재확인하는 일방향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이 속이 빈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섬기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적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2022년 기준으로 17만 2천 명 수준으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에 33위입니다. 9위인 스웨덴은 29,000명당 1인, 19위인 영국은 46,000명당 1인, 27위인 캐나다는 86,000명당 1인입니다. OECD 평균이 105,000명당 국회의원 1인인데 민주주의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OECD 평균 정도만 되려고 해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는 500명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리인이 적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회의원 1인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적을수록 국회의원은 소수 특권증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몇 가지 청원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다.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증언에 반대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무능과 부패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다음에 그 불신을 불만과 분노로 바꾸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결국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특권적인 것으로 공고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표가 국민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가에 따라 그 생명이 좌우됩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다양한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국회의 대의적 기능은 강화될 것입니다. 다른 선거제도의 개혁도 시급합니다만 일단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국회의원의 권력은 약화되고 국민이 국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자신이 만들어낸 국민의 국민 혐오에 기대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이 문제를 국민들의 논의에 맡겨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전 국민적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언 논의하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안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언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언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 득표와 의석수 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적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 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회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언하라.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 국회는 국회의원 증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 2023년 3월 16일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